네, 저희가 새로 전 세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예. 채널을 이제 막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첫 번째 에피소드로 임형록 교수의 세계 경제에 대한 현 진단 그리고 전망 같은 걸 좀 저희가 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글로벌이니까 보시면서. 다 영어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어로 하고 이제 한글 자막 같은 건 뭐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뭐 보시기 어렵진 않으실 거고 조금 전에 보셨던 뭐 켄 피셔라든지 노엄 첨스키든 하여튼 전 세계 유명하신 분. 저명한 저명하신 분. 유명하시죠? 네, 유명하고 저명하신 네, 분. 네, 그런 분들의 인터뷰도 계속해서 예,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유익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봐야겠네요. 꼭 좀 봐주시고 예. 예, 3프로 글로벌 또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야 저희도 힘내서 더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예. 또 미국에도 3%, 또 인도네시아에도 3% 이렇게 제가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경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광석 실장님, 저희 뭐 3프로 TV에도 또 다른 컨텐츠에도 이제 종종 등장하셔서 아주 다른 시간대 많이 나오다가 네. 아마 이 시간대가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상관없이 네. 우리 작가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제 의사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광석 시장님과 함께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네, 아마 글로벌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나, 경기 침체 정도, 그리고 은행 파산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또 경기 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또 한국 경제는 또 어떨까, 네. 그런 실물 경제 상황을 좀 한번 내다보는, 진단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 예. 경제 위기 얼마나 좀 근접해 있는지 네. 우리 시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3프로 TV 나올 때마다 네. 처음에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드립니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건데 1시간 동안 경기 침체 온다고 쭉 얘기하면 받아들인 분이 경제 위기 자꾸 온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길. 침체와 위기는 다르다. 완전 다른 거죠. 네. 예, 완전 다른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현재는 경기 침체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리고요. 이미 경기 침체다. 지금이 경기 침체 국면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경기 그러면 침체의 이게 모습들이다. 국가별로 봤었을 때 네네. 이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는 뭐 침체라든지 뭐 네. 미국은 뭐 아직도 좋다든지. 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은 이제 IMF의 경제 전망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제 개념을 설명해 드린다면 20년 팬데믹 위기 역성장했던 거. 네. 이게 경제 위기죠. 그죠? 그리고 21년, 22년은 나름 반등하다가 네. 22년, 23년 L자로 꺾여 들어가죠. 지금 23년 경제가 2.9%로 IMF가 전망하고 있는데 이 2.9% 전망치가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그 성장률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치가 3.5%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3%를 밑돌기 시작하면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 이것은 어쩌면 지금 3월 달에 있었던 은행 파산의 여파가 반영되기 전 단계의 성장률 전망치고요. 네. 4월 달에 또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올 텐데 저는 당연히 이거보다 더 하향 조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저거보다도 더 하향.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3월 달에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은행 파산의 사태가 금융 부실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네. 금융 위기로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경기 침체 압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뭐 4월에 나올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미리 뭐 전망해 본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2%대 중반대로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망하는 데 있어서 월드뱅크의 전망이 좀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발표된 겁니다. 네. 이것은 그냥 방금 보여드렸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을 보여준 거예요. 아마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지금 하겠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면 아까 본 게. 아까 본 건 실질 경제 성장률이고요. 네. 여기 제목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월드뱅크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예요. 잠재 성장률은 굳이 따지면 기초 체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22년에서 30년까지 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2.22%로 내려온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세계도 그렇고 EMD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어쨌든 세계나 신흥개도국이나 어떻게 보면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소위 팬데믹 위기 겪었고 전쟁 겪었고 그 다음에 은행 파산 사태가 또 같이 여파로 여진으로 일고 오면서 이게 경기를 계속 하방화 압력을 주는 네. 그런 국면으로 야기한다. 그래서 원래 근데 저 전쟁 나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성장은 더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네네.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했겠죠. 팬데믹 때문에. 네. 21년에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23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거보다 더 꺼지고 하는 거죠. 네. GDP 규모가 네. 추가적으로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전년에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찍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GDP 규모가 평년보다 훨씬 못했는데 그 해보다도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낮은 성장률인데 어쨌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 안에는 뭐 이 숫자 2.2%라는 장기 잠재 성장률 이 숫자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중 패권 전쟁이나 네. 반도체 뭐 지금 대립각이라든가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신냉전 시대 탈세계화 이런 수많은 이슈들이 다 담겨 있는 숫자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핵심이 되는 그래프가 이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데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것만큼 네.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시간대 3프로TV 나와서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23년 경제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네. 예고된 경기 침체고 용인된 경기 침체, 이미 유인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쨌든 L자로 점점 꺾여 들어가는 흐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의견 이게 드립니다. 성장률은 계속해서 그냥 지금보다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 그냥 유지되거나 이 정도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폭은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뭐 2021년은 모르겠지만은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 30년까지는 이제 그 네. 가중치가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계속 저성장이었는데 네. 여기서 더 빠지는 저성장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저 가중치가 중국이 이제 그동안 5%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게 내려와서 2.2% 되는 거냐? 그러면 제가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 성장률은 GDP 규모가 전년보다 얼마나 커졌나 작아졌나 이걸 보여주는 게 GDP 증가율, 네. 실질 경제 성장률이죠. 근데 잠재 성장률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헤비급이면 요만큼 뭐 100kg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미들급으로 바뀐 거예요. 그 미들급으로 바뀌어서 들어봐야 뭐 50kg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이게 그 나라의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본이라든가 기술력과 같은 총 요소 생산성이라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잠재 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어쨌든 이 세계 경제가 혹은 우리 한국 경제가 네. 종전에 기대했었던 그 정도의 성장률을 못 이루고 아무리 좋은 여건 그러니까 다른 외재적인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 기대치가 낮아지는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게 잠재 성장률이 빠진 것도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아,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요소가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 인구도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생산성 젊은층 생산 일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생산 줄어드는 가능 인구. 예, 가능 그렇죠. 인구. 예. 그게 줄어드는 게 잠재 성장률의 하락에 네. 가장 크게 요인이라고 얼핏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뭐 2060년까지도 네. 추계를 해놓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방금 말씀하셨던 노동도 있고요, 자본도 있고 총 요소 생산성도 있는데 이걸 합하면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노동력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죠. 그럼 기업은 인건비가 높아진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같은 조건 하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잠재 어쨌든 뭐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 경제는 침체로는 이미 지금 들어선 거고요. 전 침체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는 이제 잠재 성장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네. 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이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실질 성장률을 안 보여드리고 잠재 성장률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이제 글로벌 경제를 볼 때는 월드뱅크, OECD, IMF 세계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준용하는데 최근 이제 은행 파산 이후에 나온 어떤 전망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회적으로 보여드린 거라고 좀 생각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해요, 아니면 덜 해요? 좀 괜찮아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더 합니다. 더 해요? 예, 더 안 좋아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뭐 죄송해요. 예, 예. 근데 요 말씀 드릴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제가 팩트를 한번 지적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네. 우리 이 GDP 통계를 추계한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4번이에요? 예, 4번입니다. 1980년. 이때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1.6%.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IMF 외환 위기.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죠. 네.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위기가 글로벌 금융 위기죠. 네. 이때 물론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했어요. 0.8%.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서 위기급으로 받아들이고 네. 있어요. 0.8%, 0% 성장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코로나? 2020년 팬데믹 위기가 이때 마이너스 0.7% 역성장했던 겁니다. 예. 네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저의 전망치가 그 중에 가장 높은 편인데 저는 1.9로 전망했었습니다. 원래 작년 10월에. 근데 한국은행이 1.6으로 전망합니다. KDI가 1.8로 전망해요. IMF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으로 전망해요. 근데 이 숫자가 다 무관합니다. 정부도 1.6으로 전망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장률 1.6에서 1.9에 해당되는 이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4번의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이거를 경기 침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럼 1, 2, 3월 달이 1분기니까 3월 달 그러니까 1, 2, 3 1분기에 그 실적치 GDP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에 해당하는 그 실적치는 4월 말에 봅니다. 그게 속보치예요. 속보치로만 확정치도 아니고 속보치를 4월 말에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으로서 어쨌든 실물 경기 관점에서 여러분이 경기 침체라고 체감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나 그 지표는 아마도 4월 말에 나올 거고 아마 제가 여기 한 달 후에 나온다면 그 지표를 받아들고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인 건 맞는데 네.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예. 그게 언제 시기에 바닥이 오느냐. 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경제라는 것을 봤을 때 네. 통상적으로 아까는 이제 잠재 성장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어쨌든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들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모든 연구기관들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출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수출도 안 좋고요. 뭐. 소비 문제도 그렇고요. 뭐 금리라는 면도 시중 금리가 정점 찍은 게 22년 말이라고 한다면 네. 23년 그거보다 떨어지고 23년 하반기는 더 떨어질 거라고. 왜냐하면 23년 2분기 정도가 기준금리의 정점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시중금리는 먼저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징후들이 23년 상반기가 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을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물론 실적치가 발표될 때마다 깜짝 놀라가지고 추가적인 조정들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경기 침체라는 것을 지금 관찰할 때 오늘도 BIS 지표가 나왔는데 이런 지표들 보면 경기가 어쨌든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그런 징후들은 봅니다. 근데 바닥 찍고 회복된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닌 건 아닌 거죠. 여전히 경기 침체인 거죠. 뭐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이제 반도체 엄청 안 좋은 거 알겠어요. 네, 네. 그 말고 뭐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근데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네. 우리 GDP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출별로 첫 번째가 소비잖아요. 네. 소비 안 좋습니다. 소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죠. 투자는 우리의 투자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투자, 네.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안 투자, 좋아요? 투자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투자인데 거기가 지금 기업 왜 감산한다니까. 가냐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해요. 저는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을 실제 만나고 있고 경영전략회의 가서 이 언어나 혹은 경영진들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20년, 21년 저금리일 때는 우리 A도 해보고 싶고 B사업도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 22년, 23년처럼 고금리 시대가 와버리면 뭐부터 접을까요? 뭐부터 접을까요?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대출금리와 이 사업을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을 생각해 보면 대출금리가 5%인데 수익성이 5%짜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부동산 투자가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자산가들한테 물어보면요. 나 이거 상가 살까? 이거 500억짜리 상가인데 이거 상가 운용하는 운용 수익률이 5%가 기대돼요. 뭐 특히 병원이 있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5%가 기대되는데 대출 금리가 6%면 절대 그 사업 안 합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 상가 사고자 하죠. 금리에 따라서 돈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금리가 높아져 버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 하죠. 설비 투자 아끼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소비로도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 고금리와 고물가를 동시에 만난 시점이잖아요. 네. 이런 시점에는 소비자들이 실질 소득이 줄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월급쟁이 근로자가 나 소득 안 줄었어요. 통장에 찍힌 소득 그대로입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줄었다는 줄어든 거죠. 거죠. 왜냐하면 네. 같은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명목 소득은 그대로라도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 격차가 대략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30만 원 차이 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이 39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면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그 기업의 많은 직원들한테 새롭게 형성된 문화가 뭔지 아세요? 재밌는 문화가 재밌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식을 못 가요. 물가는 높은데 소득은 정체되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 투자한 자산 소득은 줄어드니까 이제 점심 먹으러 밖에 못 나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와서 회의실에서 먹어요. 뭐 그런 경우 많죠. 실제 그래요. 그래서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소비 품목은 소비가 더 일어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는 게 소비 자체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소비 어렵죠? 투자 안 되고. 투자 안 되죠. 그다음 순수출이잖아요. 순수출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든 게 우리 GDP를 구성하는 항목인데 이게 다 안 좋으니까 당연히 GDP가 GDP가 좋아질 수 없는 거죠. 이 세 개를 세 개 더하기 정부 지출까지 해야 GDP인데 정부 지출도 좀 줄이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20년, 21년 특히 22년까지도 네.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많이 펼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긴축 왜냐면 물가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다 안 좋게 굴러가니까 GDP 규모는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금리가 네. 결국 이제 다시 낮아지면 뭔가 다시 이제 활발하게 소비를 하든 아니 투자가 늘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금리가 많이들 예상하시는 거는 한 연말 정도부터는 다시 이제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기준금리가? 예, 기준금리가. 네. 그 생각들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 뭐 실질금리 좀 더 앞서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가능한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가능한 또, 방향이다. 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저는 23년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이랑 같은 입장입니까? 네, 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파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기준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준이 결정. 연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네. 왜 시장 마음대로 자꾸 해석을 하죠? 연준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계속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파월의 마음을 이해하라라고 말씀드려요. 계속 시장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 컵에 이렇게 물이 한 잔이 있는데 네. 반이 남았어요. 100ml가 남았어요. 그러면 네. 이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반이나 마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두 분 다. 좀 약간 지루해질 것 같은데 저는 전자로 가겠습니다. 예. 반이나 마셨다. 네. 저는 반이나 남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연준과 시장이 달리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미 22년 6월에 9.1% 정점을 찍고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죠. 네네네. 네.
6.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물가 상승세가 상당 부분 꺾여 들어가는 것. 그러나 아직 안 잡힌 상황.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물가 많이 잡혔다. 그죠?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많이 잡혔으니까 다른 말로 금리 인상 얼마 안 남았다.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얼마. 금리 인상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곧 금리 인하한다. 네. 다른 말로 주식 투자 들어와라.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는 거예요. 네. 글로벌 IB 뱅크들이. 그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프로 연장만 한 것뿐입니다. 연장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고도 잡혔다고 보이세요? 물가? 예. 요게 이제 그 한참 그러니까, 올랐을 그러니까 시간만 길게 한 거예요. 네. 22년 1월부터고요. 이거 20년부터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연장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잡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 보면은 아직 안 잡혔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연준이 목표하는 목표 물가는 네. 2%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이 달리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린다면 이게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계산하는 그래프인데 CPI 상승률을 22년 6월이 기준점이잖아요. 이게 9.1% 상승했을 때예요. 네. 그것에 어떤 부문별로 기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사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나머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게 근원 물가잖아요. 네. 근데 근원 물가 중에 또 역시 근원 상품 물가를 제외하면 근원 서비스 물가죠. 근데 사실 식료품이나 에너지나 근원 상품 물가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원 서비스 물가는 잡힐 기세가 아직도 없죠. 그런 서비스는 뭐죠? 근원 서비스는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 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여러분 유통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구매하는 거 말고 서비스, 여행 서비스, 뭐 컨설팅 거기 이제 서비스. 근원 서비스를 구성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힌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주신 IMF 네. 경제 성장률 지표. 예. 그게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더 안 좋잖아요. 아까 24년이요? 2023년 아니요. 23년 올해가 안 좋고요. 안 좋고 24년은 조금 좋게 봅니다. 조금 좋게. 23년보다 좋게 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 실장님 보실 때 네.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24년이요? 네. 24년은 올해보다는 좋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네.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인이 뭐가 있죠? 요인이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심텀은 금리에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정점에 이르고 계속 동결되면요. 그걸 또 뉴노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잘 우리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네. 예전에 뭐 지금 우리가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비교 연도가 20년, 21년일 거예요. 근래 경험에 비추어서 금리가 높다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장기적인 시야에서 보면 이 금리가 사실은 높은 게 아니기도 하죠. 근데 23년 들어서 금리가 정점 찍고 23년 2분기에 정점 찍고 그 이후에 계속 동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기준금리가 뉴노멀인 거죠.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 높아서 부동산 투자 못해. 금리 못해서 높아가지고 나 그냥 이거 주식 투자 못해. 이런 심리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부작용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들도 네. 마찬가지. 이 높은 금리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또 한 번 수익성이 날만한 사업에 또 도전하는 그런 시점이 저는 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리가 이제 지금 현재 역전 상태잖아요. 네. 역전도 꽤 벌어지는 역전. 네. 이게 보통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 길어봐야 뭐 3개월, 6개월 뭐 이 정도 있다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는. 네. 네. 근데 지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예. 벌써 역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이걸 제대로 돌리려면 네. 네. 단기 금리를 낮추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도 이 이상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만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단기금리 즉 기준금리 좀 낮춰서 단기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네. 금리 정상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기대를 이제 또 해보거든요. 기대를 하시면 좋겠지만 기대만 할까요? 그냥?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무슨 파월 대변인도 아니고 그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파월 입장에서 네. 이미 그걸 안고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용인된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다른 시간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 거의 없는데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제시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하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적 리스크예요. 지금 시스템적 리스크가 조금 부상했었죠. 3월 달에. 네. 은행 파산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실제 나타난다. 은행 파산이 줄도선 난다.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왔다라고 인정하는 시점. 그 시점이면 정례회의가 아니고서도 그냥 긴급 소집 회의 열어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2008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긴급 소집 회의 열어가지고 빅컷으로 금리 인하했죠. 2020년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 팬데믹 위기 선언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금리 인하해야 되겠다 하면서 3월 달에 긴급 소집 회의 열어서 빅컷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어요. 이게 뭡니까? 다 경제 위기의 성격이 다르죠. 금융 위기냐, 외환 위기냐, 실물 경제 위기냐. 네. 위기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게 다 시스템적 리스크거든요. 경제가 붕괴되는 거. 그럴 때는 경기 침체 정도는 내가 용인하고 가겠지만 경제 위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소위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또 경기 안정 세 가지가 중앙은행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경기 안정 괜찮아. 경기 침체까지는 괜찮아. 금융 안정 뭐 요 정도면 괜찮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융 부실이 아니라 금융 위기가 오거나 경제 위기가 와 버리거나 그럼 또 바뀔 수 있지만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로 급선회야 합니다. 그때는 주제가 물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거 안 보고 오로지 물가 잡겠다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데 이제 금융 위기라는 게 터지거나 경제 위기라는 게 터지면 옆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가를 뒤로 늦추는 거죠. 물가 잡는 일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심지어 금융 위기 오거나 실물 경제 위기가 와버리면 침체가 아닌 위기가 와버리면 물가는 또 자연히 잡힐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실장님 논리대로는 금리를 지금 유지하면서 경제가 알아서 그렇습니다. 적응해서 내년도에는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수용할 만큼의 경기 침체만. 그러니까 적응해서. 그렇죠. 그 잣대가 이제 그걸로 표준화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4월 이제 바로 이제 며칠 있으면 4월이고 1분기 지났고 네. 그러면 내년부터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2분기가 됐든 3분기 됐든 경기의 바닥이 나오면서 네.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희망을 볼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똑같습니다. 작년 10월. 예,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거시경제 관점에서 22년 10월이 가장 낮은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보다 더 내려가진 않나요? 더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더 내려가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다. 23년 주식 투자가 좋은 기점은 아니라는 거죠. 박스권 안에 갇힐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그냥 오로지 산업이나 섹터 안 보고 거시경제 지표로만 판단해도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22년 6월 정도가 국제 유가의 정점이었죠. 22년 6월. 예, 예. 네. 2분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10월 정도 되면서 그 국제 유가를 바라보면서 좀 떨어져 주니까 국제 유가 그게 정점이었어.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국제 유가 정점론. 그리고 국제 유가 정점 찍고 떨어져 주고 물가 상승률도 보니까 6월 9.1%가 정점이었고 8%대로 7%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10월 달까지 보면서 10월 달에 무슨 기대가 형성됩니까? 물가 정점론. 물가 네. 정점 찍은 거야. 다시는 9.1% 이상으로 오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물가 정점 찍고 국제 유가까지 정점 찍었으니까 그때부터 뭘 기대합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주식시장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속도 조절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네. 근데 상대적으로 유로피언 국가들이 이제 고물가를 만나면서 긴축 행보를 더 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됩니까? 꺾여 들어가죠. 그래서 환율도 정점론인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2022년이 10월이 저점인 것이고 그리고 기준금리의 정점이 23년 6월이니까 네. 통상 6월이라기보다 23년 2분기니까 2분기로 그때도 봤었어요. 23년 2분기까지 기준금리의 정점을 찍을 거야.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주식은 선행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그러면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이 5가지 말고 더 있겠지만 이 집은 똑같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엮여 들어가니까 크게 보니까 다 딱딱 들어맞네요. 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현상을 제가 뭐라고 봤냐면 달러로 본다면 아직 뭐 예를 들어 달러 가치가 아직도 강달러죠. 1,100원 이상이면 강달러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1,200원에서 1,300원 정도를 오갈 것이다라고 보는 논리. 이것도 강달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높은 강달러는 오지 않겠다. 이런 거. 금리도 보세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만 동결해 나갈 거야. 애매모호한 흐름인 거야. 다 인하는 안 하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2년 10월이 저점이고 주가는 반등하지만 계속 박스권 안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할 거야.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할 때는 보통 뭐냐면 금리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파월이 아마 비둘기적으로 바뀐 것 같아. 금리 인상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자꾸 그런 오해를 갖기 시작하죠. 그때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이 돼요. 그러다가 파월이 FOMC 회의 끝나고 우리 계속 금리 인상합니다. 또 상원의원 회의 청문회 할 때도 우리 계속 금리 인상할 겁니다. 계속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파월이 매파로 바뀌었네? 이렇게 인식하면서 다시 주식시장에서 빠지죠. 네.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 사실은 이 오해도 되게 재밌는 게 파월이 바뀐 적이 없어요. 파월은 계속 매파였던 거예요. 시장이 혼자 오해했던 거죠. 시장이 계속 혼자 파월이 매파로 바뀌었네? 금리 인상 안 하겠네? 곧 금리 인하하겠네? 라고 시장이 혼자 김칫국 마신 거고 파월은 계속 매파적 심리를 100 정도로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월도 물가만 올라가고 그럴 때 이거 일시적이다. 금리 인상 올해 없다.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21년이죠. 21년인가? 예, 벌써 21년이 네. 됐습니다. 예. 21년 21년인가? 잭슨홀 미팅 때까지 그랬죠. 전쟁 그리고-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예. 2022년 2월인가 3월부터 바뀌었죠. 네. 톤이. 예. 그거는 22년 1월에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로부터의 2월 원자재 2월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리면서 2월 24일 날 그쵸. 터지고. 예, 원자재 가격이 3월 달에 바뀐 거. 급등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오히려 제가 파월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못 맞췄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던 학자들도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그 배경 안에 전쟁이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건데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사람도 그 논리 안에 전쟁이 없었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지 못한 파월 입장에서도 전쟁을 감안하지 못하고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누구도 맞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파월이라고 특별히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니까 이해는 확실히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아니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예. 상황이면 일단 올 연말까지도 우리 실장님은 금리 인하는 생각 안 하고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다만 금리 네. 동결만으로도 네, 시장의 기대는 충분히 불러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 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이 나타나기 전에 강달러가 나와요. 역전된 이후에 그러니까 보세요. 외환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인정하듯이 선행 지표잖아요. 네. 선행 지표인데 왜 경기 침체 더 오냐 안 오냐를 왜 따지죠?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 따지는 게 그거보다 훨씬 선행해서 이미 다 움직이죠. 반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바닥이 어딘가 중요한 거고 거기서 그렇죠. 오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될 때는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환호할 가능성이 높아. 물론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덜 환호하겠지만 동결만으로도 충분히 환호할 만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금리를 그러면 올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추가적으로 한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한번. 네, 미국도 한 번 정도 올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없고.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분양 사태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미분양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사태가 미분양으로 끝나고 건설사 부도로만 끝나면 덜 심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건설사 부도들 나고 이제 예. 거기서 금융까지 번지면 특히 지금 미분양 주택 건수가 오늘 아침에 발표됐거든요. 11시에.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예요. 이게 최근 10년 동안 제일 높아요. 제일 높죠. 예.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도 중요한데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 네. 이게 이제 소위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네.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거 중공후 미분양은 우리가 길 가다가도 보이는 거예요. 네. 건물이 이미 다 졌는데 공실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것도? 그럼 중공후 미분양이 지난달보다 1,000호가 증가했어요. 지금 약 8만 5천 호 정도 되는데 싸게 팔면 되잖아요. 8,500호 되는데 아니, 지방 위주로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싸게 팔더라도 예. 안 나가요? 진짜 싸게 팔면 나갈 텐데. 진짜 싸게 팔면 네.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 싸게 팔 때까지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무섭고 지금 여러 은행 파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이 은행을 뭐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비은행이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죠. 새마을금고가 좀 제일 무섭습니다. 새마을금고? 네네. 이 새마을금고를 제가 공격하기 위한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새마을금고 꽤 규모 크지 않아요? 규모 큽니다. PF 비중이 지금 예. 많이 PF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PF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전체가 부실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새마을금고가 사업하고 있는 여러 부문이 있는데 그 PF 영역의 대출은 좀 많이 골마 있습니다. 지금 PF 대출 잔액도 5조 원이 넘고요. 네. 그게 연체되는 대출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대출 잔액, PF 대출 잔액은 한 56조 원이 되는데 그 중에 연체되고 있는 대출 잔액이 대략 5조 원 정도가 5.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을 계산해 보면 대략 10%. 근데 은행권의 평균 연체율이 1%가 안 됩니다. 0%대예요. 그러니까 연체는 심각한 거고요. 네. 우리가 대출 받았다가 연체하잖아요. 이자를 못 갚잖아요. 그럼 연체잖아요. 네. 그럼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걸 부실이라고 보죠. 부실 채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선 못 받을 공산이 많다. 근데 새마을금고가 왜 이런 상황이냐면 이 건설사 중에 이 수도권에 있는 건설사들은 말 그대로 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에 풍파에 이 큰 배는 안 휩쓸려 나가거든요. 근데 작은 참수리호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요. 네. 근데 지방 건설사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대출을 받고자 어디로 갑니까? 비은행. 그러니까 이 금융권으로 가는데 새마을금고. 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 유지분들이 이사회장을 다 하세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맥에 의해서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부실한 건설사들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네. 그게 이제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우려되는 구간이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금리 추가적인 인상을 안 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용인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하여튼 지금도 아마 대략 한 1.5% 가까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예, 하여튼 요 상황을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금리 올리진 못할 것이다. 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네. 기준금리가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 이제 그래프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 지금 1.5% 정도, 네네. 이렇게 1.75% 포인트 까지 벌어졌어요. 예, 벌어져 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갑론을 막 하지만 추가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이미 한 적어도 3달 전에 자금 이탈이 일어나요. 네네네. 그리고 강달러가 그때 야기되고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진 걸 용인해 내갈 가능성이 네. 높겠다고 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광수 실장님과 함께 정말 막힘없이 술술술 네, 오늘 전체
글로벌 경제부터 또 연준의 입장, 또 우리 한국은행 상황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딱 정리하고 나면 네. 이제 이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끼워 맞추거나 요거를 응용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아주 좋은 정리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김광석 실장님, 네. 뭐 채널 하시는 거 있다고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 읽어준 남자. 네. 그 제목으로 책도 쭉 내셨었고 강의도 많이 예, 하시니까. 그렇죠. 예. 이제 예. 본인의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상표권입니다. 네. 자, 김광석 실장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